개의 에너지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7.1번 진공청소기를 끄는 남자. 마루를 청소하는 사람이 F는 50N의 힘으로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도로 진공청소기를 끌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3m 움직이는 동안 이 힘이 진공청소기의 한 2를 구하라. 그럼 2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1이라는 것은 어떤 질량체를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나 움직였냐, 그 방향으로 힘을 얼마나 주었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진공청소기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힘은 X축과는 3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동 방향으로의 힘 성분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X축 방향의 힘 성분만 계산할 거니까 벡터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F랑 코사인 세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동 거리를 곱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스칼라가 나오는데 F라는 벡터와 변이의 벡터를 곱하면 이게 크기 자체는 F 벡터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R 벡터의 크기 이렇게 계산이 돼서 지금 요게 이렇게 생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음, 어쨌든 간에 크기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벡터랑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차피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50N 코사인 30도 3m 이렇게 이제 돼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 앞에 문제를 풀면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전의 벡터를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좀 편리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위 벡터로 나타난 F와 R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전에 스칼라 곱은 W를 계산할 때 F랑 어, F, F랑 R이랑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크기와 그 둘 사이의 각도를 알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둘 사이의 각도를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이제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요 단위 벡터를 사용한 이 값을 바로 스칼라 곱은 구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2i 3j 마이너스 i 플러스 2j 스칼라 곱을 구하라 라고 하면 뭘 하면 되냐? 뭘 하면 이렇게 전개합니다. 곱셈 공식 쓰듯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ii 그리고 그 다음에 2i랑 2j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j랑 아, i 그 다음에 3j랑 2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거 값 i랑 곱한 건 1이 돼서 내려오고 j랑 곱한 것도 1이 돼서 내려오고 나머지 상수곱 내려오는데 i랑 j랑 곱하거나 j랑 i랑 곱한 건 0이 돼서 생각을 안 해줘도 되는 요런 이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2i 플러스 3j 마이너스 i 플러스 2j 이렇게 스칼라 곱이 나오면 그냥 i는 i끼리 j는 j끼리 해서 더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계산을 한다. 음, 일단 다른 각도들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0이다. 원리 자체는 그래요. 요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y축, x축, y축이 있으면
이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잖아요. 그래서 i랑 j랑 스칼라 곱을 하게 되면 크기는 1이니까 1 곱하기 1 하고 코사인 90도 들어가는 건데 코사인 90도가 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관계에 있는 벡터들은 크기가 0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만약에 있는데 내가 위로 힘을 주고 옆으로 움직였어. 위로 물체한테는 위로 힘을 주고 옆으로 움직이면 일을 한 게 아니다. 책상을 들고 옆으로 이동을 했다. 일을 한 게 아니다. 책상한테 일을 해준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질량체를 들고 움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개념에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이동 거리는 오른쪽이나 왼쪽 이런 식의 X축 그 둘 사이의 각도가 직각일 때는 이런 이제 원리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걸 쓴 거예요. 일단 공식으로만 따지면 스칼라 곱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사이각을 이걸로 구할 수 있겠냐? 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 스칼라 b 벡터가 a, b 코사인 세타인테 얘네들이 ax, bx, ay, by 이런 식으로 된다면 스칼라 곱을 한 계산을 코사인 세타 그들의 크기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크기를 알고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어요. 2i 플러스 3j는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서 루트 13이 나오고요. b도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해서 루트 5가 나오고요. 그러면 크기는 루트 13 곱하기 루트 5가 되고 얘네들을 원래 내적했던 결과 그 스칼라 곱을 했던 결과는 4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루트 65분의 4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3번 한번 보겠습니다. xy 평면에서 어떤 입자가 델타 R 2i 플러스 3j의 변이만큼 움직이는 동안 요만큼의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F가 입자의 한 2를 계산하라. 계산해 봅시다. F R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델타 R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에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러면 5, 20, 2, 3은 66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줄이고요. 뉴턴 미터 계산했을 때 단위가 줄이 나옵니다. 그래프에서도 이를 구해보자. x축의 변이, y축의 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이를 구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전에 이제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힘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을 때 변화할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로 처리한다. 그 아무데나 넓이 구하는 거 아니고요. x축의 변이인 걸 확인해야 되고 y축의 f인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 넓이가 1로 나온다. 그럼 요거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거나 사각형하고 삼각형 구하게 되겠죠. 즉 이 문제는 사각형하고 삼각형으로 나눠서 구했습니다. 5, 4, 20하고 그 다음에 2, 5, 10의 2분의 1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나왔다.
fx 그래프의 넓이가 1에 해당한다. (7.5번) 보겠습니다. 용수철의 힘상수 K를 측정해보자. 용수철의 힘상수를 구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그림 7.12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이겠죠? 그림 7.12a와 같은 용수철은 연직으로 매달려 있고 질량 m인 물체를 그 아래쪽 끝에 매달았다. 얘가 이제 m일 것 같아요. 용수철은 7.12 B와 같이 매달린 MG의 물체에 의하여 평형 위치로부터 거리 D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질량이 0.5kg인 물체가 매달려 2cm만큼. 얘가 M, 얘가 D. 2cm만큼 늘어났다면 용수철의 힘상수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할 거야? 지금 요 단원의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전의 운동법칙 단원에서의 문제를 쓰고 있어요. 운동법칙에서 요 상태가 만약에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 y축 방향에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것들이 질량 m에 대해서요.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용수철이 가하고 있는 힘, 위쪽 방향이죠. 아래쪽으로 중력이 가하고 있는 힘, 그게 이제 MA가 0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FS가 뭐지? 용수철이 가하고 있는 이 힘은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용수철이 가하고 있는 힘은 K하고 늘어난 거리, 이 곱입니다. 탄성력 FS 스프링 KX 크기가 이렇게 돼요. X가 늘어난 길이에요. 그래서 D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D를 썼어요. 그래서 K를 단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 이 과정은 지금 운동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뭘 하고 싶어서 운동 법칙을 사용했지? 길이가 늘어나는 동안 용수철이 한 2를 구하려고요. 한 2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앞에서 했던 방법들을 써야 돼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벡터와 벡터가 있을 때 그 사이각을 할 때 구하는 방법, 아니면 단위 벡터로 표기된 그런 이제 값들을 이용해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스칼라 곱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생긴 문제, 이렇게 생긴 걸 봤단 말이에요, fx 그래프에서. 근데 힘이 변하지 않을 때, 일정할 때는 요것들을 쓰는 게 좋으나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일정하지 않아요. 왜 일정하지 않으냐면 힘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생겨먹어서. 얘한테 비례하는 탄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동안 탄성력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군. 이 자리에 있을 때부터 D만큼 늘어나는 동안을 생각해 보면 계속 힘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점점점점 늘어난다. 여기가 KD, 여기가 D, F이고 X일 때요. 요만큼의 일을 해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2를 마이너스로 해줄 수 있나?
용수철이 한 일을 구해봐라. 용수철이 플러스로 일을 해주려면 용수철이 지금 줄어드는 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건 잡아당기는 용수철이어서 얘가 플러스로 일을 해주려면 용수철이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겼어야 됐겠죠. 근데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그럼 반대 방향의 일을 해준 게 되잖아요. 용수철이 하고 싶은 방향과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넓이 때문에 나온 애고요. 얘는 용수 처리하는 그것과 반대 방향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7.6번) 보겠습니다. 6.0kg의 물체가 처음엔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12N의 일정한 수평력을 받아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m를 움직였어요. 속력은 얼마입니까? 아니, 일을 얼마나 해줬냐고 물어봤더니 속력이 얼마지? 알게 뭐야? 이게 지금 12N을 얘한테 해주면 기존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가속도가 발생을 해요. F는 ma니까 가속도가 발생을 해서 이 가속도로 3m만큼을 갔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됐겠냐라는 걸 푸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v제곱 v0제곱 EAS 이렇게. 근데 이제 3m를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가 안 나오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 방향에 움직인 후의 속력 V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V 제곱은 2 곱하기 A가 2 나왔고 거기에 3m. 그래서 V는 얼마야? 4, 3, 12 루트 12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풀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V제곱 V0제곱 EAS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다가 2분의 1 m을 곱해줘 볼게요. 이거 MA가 F이고 거기다 S 이렇게 곱하면 얘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의 나중값, 운동 에너지의 처음값이 1이다. 아, 그렇구나.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에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K라고 하는 걸 운동 에너지라고 썼어요. 운동 에너지의 나중값 빼기 운동 에너지의 처음값. 그럼 델타 K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외부에서 한 일이 된다.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려면 더 자연스럽게 해서 원래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일을 해줬더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보다는 이게 좀 더 공식으로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더 쉽다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얘가 12N이었고요. 얘가 3m였어요. 그럼 36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근데 2분의 1
m이 얼마였지? 곱하기 6. 그 다음에 v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66에 36, 12는 v제곱. 공식이 좀 더 외우기 쉽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였습니다. 이제 7.7번 운동선수의 부주의로 손에서 트로피가 미끄러져서 선수의 발가락에 떨어졌다. 바닥을 좌표의 원점으로 하고 트로피가 떨어짐에 따라 트로피 지구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추정해 보아라. 머리를 좌표의 원점으로 하고 앞에 계산을 다시 해보겠다. 아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추정하여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냐라고 하려면 요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요. 델타 UG 얼마나 변했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델타 UG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UF 나중값에서 UI 이걸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U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어요. U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MGY 여러분이 더 익숙하게 외운 공식은 MGH U라고 쓰기도 하고 이 P라고 쓰기도 하고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 외운 그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 y축 방향으로의 높이 요 값을 이제 쓰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위치 마지막 위치가 이렇게 돼요. 어? 더 높은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 걸 쓰는 거예요. 나중 걸. 그 다음에 처음 위치 머리 꼭대기 M, G, H M, G, H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값 빼기 전값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온다. 대략 이 정도. 여기서 보면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가정 같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발가락 두께 5cm. 그 다음에 머리. 머리가 1.4m. 어? 대략의 가정인 거죠. 트로피 1kg. 이런 건 다 가정에서 썼습니다.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7.8번 보겠습니다. 원자 크기에서의 힘과 에너지. 분자 내 두 중성 원자 사이의 힘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는 레너드 존스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 모형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함수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거리겠죠. 거리에 따라서 뭐로부터의 거리일까요? 두 중성 원자 사이니까 두 중성 원자 사이의 거리겠죠. 다음같이 모형화된다. 원자 간 간격이다. 실험으로부터 정해진 두 매개 변수 시그마와 입실론을 가진다. 분자 내 두 원자 사이의 인력에 대한 값은 시그마는 0.263나노미터, 입실론은 여기 이제 에너지의 단위를 가지고 있네요. 1.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제곱 줄이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두 원자의 평형 거리를 구하라. 언제가 평행이겠는가?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알 수가 없는 문제구나. 이 문제의 그래프는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려진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려고 뭘 했냐면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하면 뭘 구할 수 있지? 미분해서 0이 나오는 지점을 찾으면 그 값이 극대 또는 극소이다. 이렇게 나오는 값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극소가 됨을 보였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사실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부분이나 발산하는 부분 같은 것도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평형 거리만 계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평형 거리는 정황상 극소점일 거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값을 그냥 썼다. 이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미분을 일단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 자체하고라도. 그러면은 얘는 상수이고 그 안에 r이 들어간 것만 미분을 하고 싶어서 얘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먼저 했죠. 그래서 시그마의 12가 이렇게 나오나? 시그마 12제곱에 r-12제곱을 미분하면 시그마 12에 마이너스 12 r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시그마 6 r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걸 미분하면 시그마 6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6 r에 마이너스 5 아니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나왔고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0이 되도록 해보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려면 양변에 REQ에 13을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12 시그마 6 시그마 6 REQ 6은 0. 약간 10이었잖아요. 12. 그러면 6 시그마 6 REQ6가 12 시그마 12 이렇게 되고 얘는 6 얘는 2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 6분의 1 곱하면 2의 6분의 1승하고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도 12가 탈락됐어요.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근데 시그마가 대략 0.263 나노미터이다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이렇게 썼다. 오케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계산기 써서 나온 문제이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개형이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중성 원자인데 중성 원자끼리 이런 힘이 왜 작용을 하지? 그런 걸 모르면 가까이 붙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죠? 중성 원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렇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간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중성 원자랑 이런 중성 원자가 있는데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된데 얘를 조금 더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하면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공을 놓으면 때로 굴러가지고 여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에서 y는 x에 12제곱. 그런데 10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건가? 시그마 10이랑 시그마 6도 필요하긴 필요하네요. 오케이. 근데 저 R분의 시그마가 X라고 하면 K형은 대략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X에 대해서 대칭형으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 무한대로 막 발산하는 이런 경우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죠. 이 부분. 이게 어디가 될 거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게 그리면 너무 막 무한 범위도 다 그려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봐서는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확대를 해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이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면, 그리고 얘가 지금 거리니까 음수인 부분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거리가 음수인 부분이. 그래서 양수인 부분만 따질 거고, 그때 중성 원자 둘이 이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센스는 물리적으로 인력과 청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미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건 불안정한 상태이고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또 가 있는 건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전에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영인 높이로부터 이런데 공을 들고 있다가 막고 있는 게 없으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포텐셜이라는 건 잠재적으로 에너지가 더 낮은 곳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얘도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얘도 떨어지려고 하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